네, 매주 화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유망주 세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스로 웃으시는 거는 유망주가 아니라고 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즐거워서 세 분을 만나서 즐거워서. 저는 유망주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소개하시면서 민망하셨는지 계속 민망해. 아니 근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훨씬 많은 나이에 대통령이 최초의 직선이 됐고. 됐거든요. 우린 트럼프가 아니야. 네. 아이고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원래 친미인데, 네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봐야 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기어코 채웠고요. 제1야당 대표가 한 것도 최초, 시간도 최장 이러는데 이것이 주는 어떤 효과, 어떤 계산 그리고 어떤 이펙트가 있을지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윤재관 위원장님부터. 수고하셨다. 고생하셨고 근데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와 지금 국회의사당에 나와 저 연단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책 5권을 들고 오셨는데 그중에 뭐 어떤 책들은 윤석열이 항상 좋아한 것으로 알려졌던 책을 또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윤 어게인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아니 일단 뭐 야당 대표로서 그 수적 열세가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강행을 하고 또 당 대표가 처음으로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또 최장시간 24시간 동안 강행을 했으니까 뭐 체력적인 아마 굉장히 건강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애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뭐 윤재관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법부의 일반 판결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사실 저도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깔끔한 역신당에서는 평가하시네요. 네. 어쨌든 뭐 저도 이견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 쭉 중간중간 들어봤거든요. 다 들으신 분은 사실 있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상 동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24시간 최장 시간을 채웠다라는 거, 그 1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최근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게 되게 희화화됐잖아요. 네.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사실 전락해 버렸는데, 사실 이번 계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그 개념이 다시 한번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 입지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그렇고 다선 중진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 장동혁 지도부로 지방선거 되겠어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보내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좀 필버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들 얘기하셨는데, 그 필버 하고 있는 도중에 서울고법의 판사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나면 2심에 이제 서울고법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재판을 담당해야 될 판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지지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 법을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민주주의 원칙 얘기하면서 반대하신 거가 필버에 정당한 건가 이런 의문은 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네. 예, 수세의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책인 승부수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걸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24시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지만 그 목적성과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란재판부 특별법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수정안에 또 수정안에 또 수정안을 거쳐서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 152명 중에 122명이 참석을 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뜻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 위헌성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이 이 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후폭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석방으로 이어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권 내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치밀하지 못했잖아요. 과정을 네.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뭐 군사법원 이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성 논란 때문에 전담재판부로 바꿨고 1심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또 2심으로 바꿨고 또 법관 추천도 판사회의 내지는 뭐 외부 인사까지 들어놨다가 그것도 위헌성 논란이 있으니까 바꾼 건데 이런 누더기법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제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 사법권 내의 영역일 텐데 이걸 입법으로서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만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실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조국혁신당도 대법원 예규로 해야 된다는 게 플랜 A긴 했어가지고 예규로 그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이 그걸 발로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내라는 완전한 청산을 위한 신속한 재판 그리고 준엄한 심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법부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맡겨둬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석방 그 과정 속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생각을 그리고 의견을 담아서 뭐 입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일 저는 최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권력이 판사들을 겁박해서 팔을 비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5명 중에서 122명이 그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했다는 것들 그게 무슨 자발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어떤 느낌 뭐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요. 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당대표 나오는 나경원 의원이 나오려고 하니까 초선들이 일제히 연판장 돌렸어요. 네. 그래갖고 못 나오게 했거든요. 딱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권력이라는 것들이 야, 니들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대로 하면 니네 조직 전체를 갖다 박살낼 텐데?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정하는 공포 정치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게 과연 정상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인가? 그리고 집권당의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그냥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조이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명칭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민주당이 임명했던 그 특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그때 당시에 그 법관들이 모여있는데 뒤늦게 12월 3일 날 밤에 와서 야 판사 파견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특검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그동안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정상명 총장하고 뭐 최은순 씨의 어떤 특별 관계 있는 어떤 남자하고 같이 모여서 그래서 무슨 역적 모의를 했다고 했던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인 게 확인됐고 조이대가 무슨 역적 모의를 했다고 그다음에 무슨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했던 것도 본인들이 임명한 특검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부를 지금까지 본 적이 군사정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네. 짧게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민주당이 봤을 때 직위한 판사의 구속 취소 사건이 되게 부당하고
또 내란 사건에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까 봐 내지는 재판의 운영이 되게 가족 오락관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불편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민주주의 전 세계 나라에서도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자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쟁점 여기까지 하고요. 장동혁 대표. 네. 예. 아니에요. 예. 다른 걸로 좀 넘어가죠. 그러시죠? 네, 청취자분들이 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균형을 위해서 윤재관 위원장님한테 조금 더 발언권을 더 드릴 테니까 이기인 사무총장님 좀 참아주십시오. 네,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아까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어쨌든 정권이랑 딱 대립각을 세우는 중심에 스스로 이제 나섰는데 이 와중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는 당심 70% 경선룰을 그냥 권고를 하는 걸로 원안을 그냥 추진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전혀 바뀌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했대요. 이 발언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이 대통령 권력 탄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어느 보수 언론의 사설을 읽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훈계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당내 70% 경선이면 바뀐 건 없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 한동훈 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이기인 총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윤재관 의원님부터. 아 그래요?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거는 제가 앞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양해를 앞서 하신 걸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네. 국민들께서 지금의 재판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답답해 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셨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 점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당원 뭐 70% 결정할 수 있죠. 당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경원 지방선거 이 단장 준비단장이 오늘 한 발언을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가지 그 허들 없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저는 귀에 딱 들어왔어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정광훈 세력, 전한길 세력 이런 세력들도 국민의힘을 숙주로 삼아서 지방선거에 출마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면허증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당원 70% 당원 70% 하면 지금 그 민심의 반영률을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더욱더 국민의힘의 껍데기를 가지고 반헌법적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누구든지를 강조하는 건 친한계도 가능해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다. 예, 그냥 그 말씀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어. 근데 탄핵도 잘못된 거야. 근데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하고 절연을 내면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어찌 보면 마땅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건 육선의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폭정을 저지른 사람이다. 탄핵은 당연한 거다. 계엄은 김건희 때문에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대표는 지금 그 말을 여러 가지로 돌려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처벌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과는 하나마나한 것이고 그건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걸로 또 처벌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하면서 24시간 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궁지 상황을 내가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거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상권 분립 파괴나 그리고 그 수로 밀어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는 마땅하죠.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당내에서도 저도 처벌하려고 하고 당내에서 이거 그 당성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라는 사람도 처벌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1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문제가 없다고 한 걸 다시 끄집어내서 한동훈 대표도 처벌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야당의 그 집권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상호 존중, 타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뭐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안 변할 것 같다. 네, 이긴 총장님.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충북 당원 교육에서 이제 기조의 변화를 예고를 하면서 했었죠. 뭐 눈물 뭐 글썽이면서 이제 뭔가 바뀔 거다라는 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이 탄핵에 대해서는 부당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곁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뭔가 변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 당원과 지지층이 관성을 좀 못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민주당은 당원 100% 권리당원 시대 연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당신 비율 높인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의 존재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당을 위한 국민으로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지방선거 개혁신당은 당원 민심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선을 저희 하면? 이제 보통 공천 기조가 이 심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가급적 당원 투표라든지 당심 같은 것들 많이 반영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가 꾸려졌는데 네. 공관위에서 후보 경쟁력을 가급적 선별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비율을 정할지를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도 같은 고민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고민하죠. 뭐 당원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국혁신당의 당원 수는 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당원들이 계속 이제 당비 내시면서 정당 활동을 하시는데 참정권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뭐 그분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뭐 폐시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70%가 꼭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뭐 7대 3이 맞고 틀리고 5대 5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또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나와가지고 어제 오늘 날짜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도 사실은 최초에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 나왔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던 법안입니다. 네, 예.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타인의 손해를 끼칠 목적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을 해서 이 침해 이러한 그 처벌의 수위를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또 형법을 개정을 통해서 또 다시 추진해야 되는 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방위에서는 그렇게 됐다가 법사위에서 또 이게 한번 틀었다가 다시 되는데 이 과정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계속 얘기가 오랜 국회에서의 문제 있잖아요. 네. 법사위가 상원 노릇한다. 이 문제가 다시 이번에 좀 벌어졌죠. 네. 그래서 과방위에서 여러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바뀌고 그 바뀐 걸 가지고 또 당내 정책위의장께서 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네. 그러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래 계획했던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법이 오늘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종혁 교육께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웃사이더라서 잘 모르는데 네. 이 법에 허위정보처벌법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그 유튜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라고 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가짜 뉴스가 네.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배상을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실수나 착각 내지는 그 고의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매기겠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짓말하는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죠?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네. 정치권에서 대놓고 면책특권을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동백아가씨를 어디 가서 그 변호사들하고 불렀다느니 그다음에 무슨 한독 대법원장과 총리가 만나서 역적 모의를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떠들어대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면책특권 하에서.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균형이 좀 맞지 않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 안 합니까? 그걸 보도를 하면은 그 보도가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 소스인 국회의원들은 괜찮고 그거를 보도한 사람들은 처벌을 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 대안이 없이 언론에만 그 모든 책임을 밀어 넣는 것은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인 총장님은. 광고 없죠. 네, 얘기하셔도 편하게 돼요. 말씀을 드려도 네, 됩니까? 네, 네. 2010년 미네르바 대법원 그 판결에서 일부의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그 판례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국민들의 어떤 허위 정보를 다 맞닥뜨렸을 때 국민들의 자정작용에 좀 기대야지 자꾸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간다라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한테 그 배상 청구권을 보장한다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이미 이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다 있거든요. 보좌진 내지는 방금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하신 면책특권도 있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심지어 배상 청구까지 보장을 하면서 그냥 언론 내지는 다른 일반 국민들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좀 심하게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변호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튜브 댓글이 특정이 안 돼서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꼭 네. 이런 허위 정보 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미국 가서 소송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복잡해서 맞아요. 그게 사실은 더 실효적인 대안을 하는 게 시민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